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또 입시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상황에서 당장 눈앞은 아니지만 초중등 학부모님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시를 바라보실 때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까요? 제가 5학년짜리 손주하고 2학년짜리 손녀가 있어요. 제가 제 딸한테 어제 그랬어요. 입시 골든타임이 초 5학년부터다. 그때부터 차근차근 학교 수업 잘 듣고 학생부 관리하고 뭐 이렇게 간 아이와 뒤늦게 고등학생이 돼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준비하는 아이와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건 학교는 이렇게 교육해야 됩니다라고 네. 하는 문서인데요. 교육부에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쓰면서 학생에게 길러줘야 될 게 초중고 공통으로, 초중고 아이들의 현실적인 1차 목표는 대입입니다. 입학사정관으로 워낙 잔뼈가 굵으시니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전직 서울대 입학사정관으로서 딱 보면 얘는 정말 뽑고 싶다, 그런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 서울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선택부터 입시다라는 얘기들을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관련해서 전체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질문의 80%가 어떤 고등학교 가야 돼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는 아이는 원래부터 공부 잘했던 것 같으시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초등 때 공부 습관을 잡고 딱 초5부터 입시 방향을 준비했던 평범한 아이들도 많았다고 해요. 이처럼 입시의 골든타임은 중등도, 고등도 아닌 초등부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레전드 입시 전문가 진동섭 선생님을 모시고 학종시대 서울대 가는 공부 로드맵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진동섭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 교육부에서 2028학년도 입시부터 서울대 정시 비중이 줄어든다,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더불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또 입시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상황에서 당장 눈앞은 아니지만 초중등 학부모님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시를 바라보실 때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까요? 제가 5학년짜리 손주하고 2학년짜리 손녀가 있어요. 아, 네. 예, 제가 제 딸한테 어제 그랬어요. 변하는 건 없다. 아, 믿으셔도 됩니다. 전형 요소가 안 변해요. 실제로 대학이 평가할 수 있는 건 학교생활기록부, 네. 학교 성적, 네. 그다음에 논술, 대학이 내는 문제, 그다음에 수능, 국가가 내는 문제. 네. 그 세 가지 말고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수시, 정시가 합쳐지든 시기가 달라져도 이 세 가지로 뽑는 건 똑같은데 바뀌는 건 학습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인데 무엇은 크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과 내용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방식은 1980년대 학력고사 시대 때는 교실에서 학력고사 문제만 풀잖아요. 학력고사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이 별로 없고 수능 시대가 됐어요. 수능 시대는 국어, 수학, 영어가 훨씬 중요해졌죠. 근데 공통점은 문제풀이 수업이라는 거죠. 보기에서 오답을 치우고 정답 남겨두기.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이전에는 입학사정관제잖아요. 네. 입학사정관제가 들어오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어가는 이 시기에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는가를 보고 뽑겠다. 개념 원리를 잘 파악하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근데 잘 파악했다는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게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설명해봐. 설명했으면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답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세상에는 물이 널려 있는데 왜 우리는 수소를 그렇게 쉽게 못 구하지? 이유가 뭐야?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해나가야 될 공부는 탐구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고, 탐구했으면 발표해야 되잖아요. 네. 글 잘 쓰고. 그래서 입시는 크게 학생부 종합전형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실패하고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시험 못 본 애도 있고 등등 이런 학생들에게 기회를 몇 %를 주면 좋을까. 근데 그게 서울대 생각은 한 25%였었거든요. 2019년에 16개 대학은 40%다. 그렇게 했죠. 그 당시의 분위기가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금수저 전형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슨 비리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2019년에 대대적으로 감사하고 2020년에 감사 발표했어요. 아무 문제 없더라. 아무 문제 없었으면 풀어줘야지. 네. 아직 안 풀고 있는데 이번에 고교 교육과정 기여 사업이죠. 이 고기 사업에서 입시 전형 개선 연구를 하는 대학이 3개 대학이 있어요. 네. 그 대학이 동국대, 서울대, 한양대 이렇게 3개 대학은 2028부터는 30으로 낮출 수 있다. 다른 13개 대학이 반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창시절에 어떻게 탐구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준비를 많이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겠네요. 탐구활동이라는 게 교과서가 바뀌면서 하기 쉽게 돼 있어요. 교과서가 예전에는 텍스트가 길었는데 지금은 개념 원리를 4컷 만화로도 그려놓잖아요. 네네. 그 다음은 다 학습활동이에요. 해보자, 찾아보자, 맞아요. 알아보자, 같이 해보자, 맞아요. 돌아가면서 해보자, 친구가 발표한 거
평가해보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교과서 학습 활동부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 탐구 과제를 자기 혼자 힘으로 하다가 네. 그러다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주제를 정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진로랑 연결되는. 누구나 다 진로를 생각해야 되지만 특히 학문 후속 세대에 포함될 사람들은 자기 진로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초중등 학부모가 앞으로도 입시라고 하면 학종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종합전형 비중이 지금보다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통계를 보면 교과 전형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그 이유는 미달인 대학이 너무 많아서 네. 대학 입학 자격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우리가 경쟁력 있는 대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시는 40%, 나머지 수시는 60%인데 그중에 10%는 논술 및 특기자로 선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전형이 50%쯤 됐는데 교과나 종합이나 거의 비슷해져가는 추세로 본다면 50%는 학생부로 뽑는데 정시를 줄이면 60%까지도 학생부로 뽑을 것 같고 학생부로 뽑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당해년도 졸업 예정자이니까 입시다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가 문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걸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능도 개념 원리는 알아야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것이 곧 입시다. 학생부 고등학생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중학생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부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지. 중학교 2학년부터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은 학생부에 써 있는 뭐 세특이나 뭐 아니면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활동에 대한 이야기보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년 동안 자유학년제를 했잖아요. 네네. 그게 1학년 때 했거든요. 성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올 때부터 점수에 관심을 가지세요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는 게 맞죠. 거기다가 A가 50%도 있고 맞아요. 30% A도 있고 9등급제에서는 4%가 1등급이잖아요. 2등급만 돼도 대학 가나 마나 뭐 그러고 있고 2022에서는 10%까지가 1등급인데 2등급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중학교 때는 50%가 A인데 나 A 안에 들었어. 잘하지? 그런 반들이 생기니까 중학교 때 성적에 관심을 가지세요. 되게 학교 시험에서 80% 이상은 개념 원리를 묻는 거잖아요. 학생이 80점도 못 맞았다. 그러면 잘 모르는 거예요. 개념 원리라도 분명하게 알고 넘어와야지 다음 단계의 학습이 가능한데 거기서부터 오개념이 생기고 학습 결손이 생긴다면 공부를 잘하기가 쉽지 않죠. 입시 골든타임이 초 5학년부터다. 이런 타이틀이 전작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차근차근 학교 수업 잘 듣고 학생부 관리하고 뭐 이렇게 간 아이와 뒤늦게 고등학생이 돼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준비하는 아이와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건 학교는 이렇게 교육해야 됩니다라고 네. 하는 문서인데요. 교육부에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쓰면서 학생에게 길러줘야 될 게 초중고 공통으로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 이걸 네.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책이 두꺼워지고 글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수학도 어려워지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이들은 수학을 포기해서 수포자가 맞아요.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어도 3학년 때부터 조금씩 배우다가 5학년 되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맞아요. 모든 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때가 5학년이라고 보는 거죠. 5, 6학년 군이 진짜 어려워요. 이때부터 공부 습관도 가져야 되고 하고 있는 공부를 깊이 있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긴 글을 읽고 토론하고 독후감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수능 볼 때 국어 문제 풀기 어려워요. 독해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디지털 있잖아요. 네. 디지털은 고등학교 가서 해도 되거든요. 늦게 해도 되는데 왜 어릴 때부터 그 난리냐. 코딩을 하다 보니까 아, 미적분을 배우는 게 맞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때가 되면 배우지 않겠어. 그게 없으면은 내가 수학을 왜 해? 그러고 맞아. 갈 거다. 초중고 아이들의 현실적인 1차 목표는 대입입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으로 워낙 잔뼈가 굵으시니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전직 서울대 입학사정관으로서 딱 보면 얘는 정말 뽑고 싶다. 이런 애들이 종종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 이런 게 궁금합니다. 서울대 학교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인재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교육과정에도 그 인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은 학업 외적인 소양인 거죠. 인성 영역. 자기주도적인 건 태도죠. 창의적인 건 지식 역량이죠. 지적 역량. 서울대는 자기주도적인 것은 학업 태도라고 했고 그리고 학업 역량이라는 말의 평가 기준이
명령이나 있는데 이 학업 명령은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새로운 개념을 쓸 수 있는 사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학생이 어떤 점이 궁금해서 탐구 활동을 했는데 깊이 있게 하는 열의를 보였어. 고등학생이 연구원은 아니니까 네. 깊이 있게 뭘 연구를 하고 새로운 뭐 논문을 썼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지금 탐구하는 자세를 보인다.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보인다. 그리고 과목 선택에서 얘가 어려운 과목을 주저없이 선택했다. 그거 도전적인 태도라고 하는데 간절함과 도전적 태도 이런 것들이 보이는 학생. 오히려 점수 잘 받으려고 쉬운 과목 선택한 아이들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네요. 건대에서도 수학교육과를 지원한 학생인데 네. 수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쉬운 과목만 들어서 떨어뜨렸다. 정외과 학생인데 성적만 좋은데 실제로 위계가 높은 과목을 안 들어서 떨어뜨렸다는데 이 위계가 높은 과목이라는 건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서 수학에서 위계가 제일 높은 과목은 미적2, 과학에서 위계가 제일 높은 과목은 물투와2, 사회에서 위계가 제일 높은 건 세계사, 세계지리 이런 과목들이거든요. 야 얘가 이런 걸 했네. 이런 게 도전했구나. 대학은 정원에 있어서 언제나 상대평가예요. 교과 전형은 숫자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려운 과목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 대학에서 교과 이수 평가를 하죠. 얘가 미적 진짜 잘 했는지. 했어? 그 다음에 했으면 잘했어? 아 못했구나. 그래 노력은 했구나. 노력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노력한 것만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데가 있죠. 그리고 아이가 협동적이고 리더십 있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도전적이고 간절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얘를 보관하면 얘는 박사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공부를 계속 할 아이야. 뽑자.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대학원에 갈 아이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제자가 생기는 건데 학부는 그냥 졸업하면 되게 끝이잖아요. 네. 근데 대학원은 졸업하게 되면 평생 자기 제자하고 그 학문의 후속 세대가 되는 거죠. 이런 아이로 크려면 초중등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좀 막연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아이로 되는 게 하나는 공부하는 태도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숙제부터 하는 아이가 있고 아니면 자기가 놀고 싶은 것부터 놀았어요. 근데 한 5학년쯤 되면 숙제도 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 뭐 책을 읽었어, 뭐 아니면 뭐 독서 토론을 친구랑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자기 시간 관리를 해 나가는 학생, 그런 태도를 갖는 학생으로 성장을 해야죠. 그럼 공부로 잘 풀리는 아이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공부가 잘 풀리는 아이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아이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외적 보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뿌듯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꾸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의 실패했을 때 그 실패 경험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아이가 성공했을 때 칭찬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문제풀이에 성공했어요 라든가 뭐 개념을 잘 설명했어요 이럴 때 칭찬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이걸 좀 아는구나 하고 뿌듯해지겠죠. 그런 뿌듯함이 우선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데 책 읽는 실력, 토론하는 실력, 수학 문제를 쉬운 문제 안 틀리고 푸는 실력 더하기 그것을 활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네. 결국 국영수가 중요하다는 건 교육과정에도 나와 있고 방법이 없어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공부는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거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서 아이가 그런 공부 태도를 갖도록 해야 되고 어른은 좀 참을성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애가 잘못했을 때 바로 야단치거나 네. 그러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초중고 때 각각 중요한 학습 습관, 전략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중학교쯤 되면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거든요. 네. 모든 과목은 개념 원리가 있고 그 개념 원리 중에 핵심이 있잖아요. 그 핵심을 이해하고 이해하면 기억을 해야죠. 사전 지식이 많아져야지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비교 대조도 가능하고 또 활용해가지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라. 근데 결국은 배경 지식의 양을 늘리는 거잖아요. 배경 지식의 양이라는 게 학교 공부, 그 다음에 독서뿐만 아니라 얕은 지식은 유튜브도 괜찮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하는 활동이든 아니면 자기가 하는 활동이든 공책에다가 적어가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복습할 때 그 장면이 떠올라요. 공부 좀 하는 학생은 늘 노트를 한다. 쪽지로 이렇게 써붙여서 포스트를 붙이지 말고 공책에다가 쭉 계속 써라. 공책에 쓰면 1번 졸지 않습니다. 2번 무슨 필기로 썼는지 생각이 납니다. 3번 위치도 생각납니다. 내가 기억해야 될 사항을 보조하는 여러 개의 기억이 동시에 동원이 되는 여러 개의 감각이 그래서 기억도 잘 되고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주도적인 공부 관점에서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엄마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건 첫 번째는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거구나.
큰일 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을 들었으면 이 말이 맞을까? 예컨대 5학년인데 지금 고등학교 미적분 풀고 있어. 그 말은 맞는 말일까? 걔가 알고 푸는 걸까? 우리 애한테도 필요한가? 영재학교 보내야지 서울대 가는데 유리하대. 맞는 말이긴 한데 영재학교 가는 게 우리한테 맞나?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정보는 나에게 맞는 건 따로 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맞는 정보를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에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아이가 뭔가 제대로 안 되고 힘들어할 때 마음의 위로를 해주시고 시간을 줘라. 야, 너 그것도 못하니? 그러지 말고 네네. 아이가 효능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학습을 해 나갈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스캐폴딩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뛰어들지 마세요. 엄마가 공부해가지고 아이 가르치면 대학은 엄마가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초등 때 진로를 결정한다는 게 조금 두려우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해? 지금 결정한 걸로 평생을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초중등 때 진로를 생각한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국가교육과정에서도 자기주도적인 사람의 정의 내용이 자기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알면 얼마나 알아요? 내가 잘하는 세계가 뭔지 그런 것들을 그냥 꿈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손자가 개그맨이 되고 싶다네요. 그래서 제가 남을 웃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근데 공부 많이 해야 돼. 배경 지식이 없으면 개그맨이 맨날 넘어지기나 하고 맞거나 때리고 그러면서 웃기는 거거든. 그거 오래 못 가. 다음에 만났는데 너 뭐가 되기로 했니? 그랬더니 개그맨에 바뀌었더라고.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데 실망했다고. 아이가 무슨 꿈이 있다고 할 때 그 꿈을 인정하면서 그거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공부하기 싫어서 연예인 된다는 애들 많거든요. 연기학원 다니고 싶어요. 야, 연기학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건 공부를 많이 하는 거야. 윤여정 배우를 봐라. 영어로 인터뷰 얼마나 잘하냐. 나이든 할머니가 영어 하는 거 봐라.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떤 진로를 세우든 공부하고 연관시켜서 그거 하려면 공부해야 돼. 그런 얘기로 일단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고요. 네. 난 앞으로 사학대가 될 거야. 야, 그거 밥 먹고 살겠냐 뭐. 그건요, 애가 철이 들면 저절로 밥 먹고 사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90%예요. 만약에 특목고를 간다면 당연히 진로를 정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너 앞으로 뭐가 될 건데 꿈과 끼를 살린 경험을 말해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일반고를 가는 학생들도 중학교 때 진로와 직업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에서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경로를 거쳐야 되는지 여기까지 다 해요. 그때 놀지 말고 뭐 인터넷에서 게임하지 말고 직접 좀 찾아봐라. 넓게 찾으면 됩니다.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넓은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의사, 정형외과 의사, 척추 전문 의사 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가 아주 명쾌하고 좁혀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바이오 연구자 그것으로 끝이에요. 뭐 의사가 되든 약사가 되든 뭐 식품공학과를 하든 조건이 똑같잖아요. 미대에 가는데 필요한 조건은 화환, 화투, 그 다음에 생환생투 그리고 물환 이거거든요. 근데 애가 식품공학과를 간대. 똑같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물론 식품공학과는 물투까지 하면 더 좋고 그럼 의대는 물투하면 안 되냐? 더 좋자. 그런 점에서 어떤 분야를 공부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하지 진로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내가 방향성. 이쪽 분야의 공부를 하는 게 좋다니까 진로를 정하라는 말을 너무 직업에 매달리지 마시고 무슨 공부를 내가 죽어도 못하겠는지를 정해서 빼라. 내가 물리를 죽어도 못하겠으면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끌고 가야죠. 통합과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물리 때문에 안 되겠어. 그럼 물리만 빼라. 2학년 때 물리학 안 배우고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학자 다 빼고 그럼 너의 진로는 물리가 없는 쪽 진로야. 굉장히 많아요. 인문사회계 전체가 대학 정원의 한 절반 정도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서 진로를 정하는 거죠. 진로가 바뀌는 것도 그 안에서 바뀐다.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입시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선택부터 입시다라는 얘기들을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관련해서 전체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네.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학군제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생각이 확장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입을 준비해야 될지.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질문의 80%가 어떤 고등학교 가야 돼요. 그렇죠. 영재학교 들어가기가 서울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뭐 영재학교 정원 8개 다 합쳐봐야 800 정도거든요. 근데 그중에 서울대를 절반쯤 와요. 360명? 5, 60명 정도가 서울대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를 간다고 해서 서울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과학고등학교
나오면 상위 15개 대학이라는 데까지 가요. 어떤 식으로든지 대학은 가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라는 게 상징적으로는 서울대잖아요. 그럼 서울대 가는데 어느 학교가 유리합니까?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되게 건국대까지 써요. 꼬리가 길다고 하죠. 원서의 꼬리가 길어지는 시대라서 서울대 간다 그러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도 간다는 뜻이구나. 그 수준에 있는 학교까지 학생들이 생각하고 공부를 해나갈 때 어느 학교가 유리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가 유리해요. 영재학교 가서 중간도 못 들어봐요. 그러면 힘들겠죠. 영재학교는 완전 절대평가를 하거든요. F 맞은 학생이 40%인 과목도 있고 F이 10%인 과목도 있고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A풀 맞는데 나는 B풀이야. 그럼 절망스럽죠. 그러면서 학생이 힘들어하고 공부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영재학교 가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 영재학교를 갈지 그게 있어야 되고 과학고를 가려면 과학고 교육과정은 수학과학이 많고 영어, 국어, 사회가 적거든요. 사회는 그렇다 쳐도 국어, 영어를 실력 늘려야 될 시기에 별로 실력 늘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국어, 영어를 잘한 학생들이 수학과학에도 관심이 많다면 걔가 가서 성공하지 영어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는 가면 그냥 수학과 공부 따라가다 끝나는 거야. 외국어는 하루에 7시간 수업하는데 3시간 아니면 4시간이 외국어 수업이다. 그러면 영어와 제2외국어가 즐거워야 되고 잘해야 되고 거기다가 남학생이라면 여학생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문제까지. 학교 유형마다 다르고요. 자사고 갈까요 말까요? 하나고나 민사고 같이 교육과정이 독특한 그런 학교라면 몰라도 그냥 다른 데는 비슷비슷해요. 금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자사고 입시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희몽고등학교 미달이거든요. 그냥 미달도 아니고 많이 미달이에요. 왜 안 갔을까요? 내신 따기 어려울까봐. 그러니까 학교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주고 좋은 애들이 많아도 내신이 나빠지는 데까지 가서 애들하고 부닥칠 필요가 있을까? 그 선택을 안 한 거죠. 1년에 의대를 8, 90명씩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좋으냐고 물어보는 학부모님들한테 늘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학교를 1순위로 정해라. 그러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학종을 보실 때 출신 고등학교 유불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만약에 출신 고등학교 유불리가 있었으면 일단 영재학교부터 800명 중에 몇 명 떨어뜨리고 뽑았겠죠. 몇 명은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절반은 서울대를 못 오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학교들도 들어갈 때는 서울대 성적이었는데 막상 다녀보니까 아닌 학생들이 생겨나잖아요. 학교의 유불리는 거의 없는데 면학 분위기가 되어 있는 학교가 좋고 또 그게 아주 디테일하게는 면학 분위기가 잡혀있는 반이 있고 아닌 반도 있잖아요. 다른 반에 비해서. 저 반은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지? 그러면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게 되고 학습 결손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판단해 가면서 넓게 보세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난 1등이야. 나는 2% 안에 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학부터는 전국적인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전국을 대상으로 나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꼭 공부 성적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학습 80에 인성 역량 20을 합쳐가지고 100점이라고 했을 때 내가 상위 몇 %일까? 그걸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생님이 쓰신 학종시대 서울대 가는 공부 로드맵 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에 서울대라는 말 들어가 있잖아요. 서울대라는 것은 좀 상징적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해낸다. 인성 역량도 뛰어나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어떻게 잘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게 로드맵인데요. 하나는 공부하는 태도에 있고 또 하나는 공부를 하는 방법에 있고 또 하나는 입시 정보나 부모가 가져야 될 태도에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인터넷 신문에다가 연재했던 글들 중에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제가 뽑은 게 아니라 독자분들께서 뽑으셔가지고 그래서 엮어서 책으로 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으로 나오게 된 건데 대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인터넷 신문 읽듯이 이렇게 쭉 읽어가면 어려운 말로 써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육이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를 만드는 교육부 연구팀에서 같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공부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가장 원론적으로 무엇에 유리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써놓은 글이라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선생님의 책에 관심 가지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